안녕하세요. 우리가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 뭐 주사 맞은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요. 컨디션이 갑자기 또 안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을 그대로 또 전개를 해야 돼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좀 그래도 최대한 편안히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챕터로 나가는 부분은 이제 개학 이후의 경제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2학년 9반이 이 수업을 들을 건데요. 2학년 9반은 우리 앞에 있는 독도와 간도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독도와 간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다지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개항 이후에 경제적 변화 이 부분부터 하고요. 나중에 독도와 간도 부분은 내가 따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6챕터인가요? 거기에 독도와 관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섞여서 있기 때문에 거기와 함께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냥 여기 이렇게 나가는 걸로 우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나가 볼게요. 참고로 나의 소식을 전하자면요. 나는 애플 펜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잃어버려서요. 혹시나 내가 집에다 놓고 왔나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다시 찾아봤죠.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또 학교에서 또 잃어버린 혹시나 학교에다가 또 어디 놓고 왔나 해가지고 학교에서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당장 이게 오늘 이 수요일에 이 강의를 찍어야 되니까 급한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쿠팡님께 주문을 했더니 쿠팡님께서 로켓 배송인가요?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이제 나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이 개항 이후의 경제적 변화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개항 있잖아요. 개항 이후 우리 개항기에 대한 역사는 사실 정치적 이런 부분은 이미 다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을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사회, 경제, 문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함기식으로 좀 외워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맥락과 함께 기억하면 의외로 또 기억이 잘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을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1. 열강의 경제 침탈이 가속화되다라고 이렇게 써있죠.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항과 일본 상인의 무역 이렇게 써있는데요. 자, 우리 조선은 여기 강화도 조약, 우리 강화도 조약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강화도 조약 때 개항을 하게 됐죠. 이 강화도 조약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개항이죠. 이 일본이 원했던 거는 개항이었어요. 그래서 개항. 이 부산을 비롯한 세계 항구를 개항했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는 개항장이 세워졌겠죠. 여기는 이제 좀 뭉뚱그려져서 많이 써 있어요. 뭐냐면은 조일 수호 조규와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무역 규칙이 이제 뭉뚱그려져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미 다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 있었던 내용인 바로 이 개항장 주변의 심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개항장에서 살고 개항장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거류지 설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상인들은요, 사실 개항을 한 직후에는 상당히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우리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얘네들은 바로 부산, 인천, 원산 이런 지역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10km 내외밖에 왔다 갔다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주나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지역까지 와서 장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이제 누군가가 여기를 이제 날라가지고 여기서 물건을 팔면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이런 이 중개를 통해서 이 중간 상인으로서 이제 큰 이익을 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개항장의 객주, 여각, 보부상 이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거 우리 먼저 조금 기억해 두세요. 뒤에 부분에도 어차피 나오니까요. 이런 게 나중에는 어떻게 변해요?
이 개항장에서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모군란 이후에는 내륙 지역까지 와서 장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초창기에 이익을 봤었던 사람들이 이익을 침해당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기겠죠. 그런 피해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밑에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 무렵 뭐 이런 내용들은요. 이 개항은 사실 일본이 갑인 상태로 우리가 조약을 맺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치외법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불법적인 행동을 해도 처벌을 차마 못했어요. 이 정사재판권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하면서 자, 이런 우리가 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다라는 거 일단 알고 있고요. 또 조일수호 조교 부록에서는 이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부분 또한 우리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부분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됐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조일 무역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둬야 될 게 뭐가 있었어요? 항세, 무항세였었죠. 상당수는 무항세였었고요. 항세도 안 받았었고요. 자, 그리고요. 이 핵심은 관세가 설정되지 않았죠. 거기다가 플러스 바로 뭐예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있었죠. 자, 양곡의 이제 수출입 규정이 이제 이 제한이 없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항 이후에 이런 많은 피해들을 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들은 사실 다 그냥 그랬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자, 보면 일본 상인들은 어떻게 이익을 취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청일 전쟁 전까지는 이 영국산 면직물 이런 물품들을 이제 싸게 사서 조선에 들여와서 비싼 가격에 팔았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일본 또한 이 근대화를 거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강화도 조약의 연도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1876년입니다. 자, 근데 일본도 이런 개화 정책을 펼쳤었던 급진적인 개화 정책을 펼쳤었던 해가 바로 1868년이에요. 기껏해야 뭐예요? 8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우리랑 문호 개방을 한 게. 문호를 개방을 하고 사실 우리가 80년에 이제 개화 정책을 펼치죠. 그러니까 대략 1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일본 또한 자체적으로 이 공장이 돌아가서 이 옷감을 만드는 공장을 돌려가지고 직물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익을 취하는 건 바로 뭐냐면 아주 값싼 영국산 면직물을 이제 또 사가지고 우리에게 또 거기다가 이윤을 붙여서 팔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공장제 대량 생산은요, 이 수공업 제품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이 침해를 봤었느냐? 이 양국의 수출입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양국의 이 곡물이 엄청나게 유출됐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싼 면직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면방직 수공업은 멀쩡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큰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은 사실 그냥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봤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 청일 상인의 상권 침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권 침탈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앞장에서는 사실 개항장 주변에서만 얘네들이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한적 형태의 이 상권 침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느 시점, 바로 이 이모군란 이후죠. 이모군란 이후부터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은 일단 청나라 상인이 서울까지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한 이 똑같은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죠. 자, 이거를 체결하게 되면서 이거의 정말 안 좋은 점을 하나 내준 게 있었죠. 바로 뭐예요? 최혜국 대우입니다. 자, 이 최혜국 대우를 내주게 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이후에 체결한 조약들이 바로 나라들에게 최혜국 대우라는 것을 다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약을 맺었었던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동등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청나라가 내륙 지역까지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도 다 내륙 지역까지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내륙 지역까지 와서 장사를 못 했었죠. 근데요, 우리 1883년에
이 조약을 개정을 하게 돼요. 강화도 조약을 개정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걸 체결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어내고 어떤 것들을 내주게 됐냐면 강화도 조약에서 제일 불리했었던 점 뭐냐면은 관세가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 양곡의 수출입 규정을 두고 양곡의 수출입 제한 규정을 두게 된 거죠. 한마디로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일 안 좋은 걸 하나 내줬어요. 바로 뭐냐면은 최애국 대우를 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 또한 어떻게 된다? 내륙까지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요. 한번 쭈루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게 체결되면서 이제 청나라 상인들도 내륙까지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이후에 이제 체결된 이 최애국 대우라는 게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게 되면서 얘네들도 이제 다른 나라 상인들도 다 내륙까지 와서 장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외국 상인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이익 침탈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익 침해를 했었던 그런 나라들이 바로 어디냐면은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랑 가깝고 이렇게 교역의 이제 교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이익을 이제 침탈해 갔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 이게 개항장을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아까는 그 앞에 있었던 이 객주나 여각 이런 애들이 바로 중개무역으로서 상당히 그래도 이익을 봤었죠. 뭐냐면 유니클로 이게 부산점에서 물건을 떼다가 전주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팔았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죠. 왜? 전주에 유니클로 지점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직영점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이걸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객주들이 뭔가 일자리를 잃게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성의 시전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시전에 원래 포목점이라고 옷감을 파는 그런 상인들은 감히 얘네들이 물건을 그래도 쉽게 여기 들이지 못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컨트롤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일본이나 외국 사람들은 이제 컨트롤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목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유니클로와 직접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전 상인들도 이익을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큰 위협을 받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공동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마 공동 대응에 대한 내용이 저 다음 페이지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것도 좀 생각해 두시고요. 자, 여기 청나라와 일본 상인은 경쟁적으로 우리에게 이 우리나라에서 이권을 이제 취해갔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그렇게 이제 대충 나와 있습니다. 뭐 읽어보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뭐 나라의 이제 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뭐 이익을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기 청일전쟁 이후에서야 아까는 청일전쟁 이전에는 영국산 물품을 이제 막 들여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1895년 이후에 돼서야 일본 또한 이제 섬유공업이 그나마 초기 형태로 발달하는 게 되면서 일본산 면직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 이전에 들어왔던 거나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거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면직물보다는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수공업 면직물들은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890년대 들어서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쌀이에요. 이 쌀이 일본은요, 이 근대화 이런 산업화를 거치면서 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 인구도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쌀에 대한 이런 국내에서 이 쌀 생산보다 다른 산업들이 더 유망하기 때문에 이거의 생산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이 훨씬 더 싸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나라 쌀을 이제 싸게 사서 일본으로 유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것 또한 이제 어떻게 대응하게 되느냐. 아까 위에서 봤던 이 방공령으로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물론 잘 안 돼요. 뒤에 어차피 나오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조선 정부는 조일 무역 규칙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조약의 개정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저 위에 썼던 조일 통상장정인데요. 자, 관세를 설정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에요. 그리고 곡물 수출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바로 뭘 실시할 수 있다?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일 안 좋은 조건을 내줬다라고 했었죠. 바로 뭐 내줬다고요? 최혜국 대우를 내주게 됐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 했던 내용이고 시험에도 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요. 열강의 이권 침탈입니다. 자, 이 열강의 이권 침탈 이런 것들도 다 살짝살짝 내가 했었던 내용들인데요. 바로 뭐냐면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튀었어요.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었었죠. 이 아관파천을 하게 되니까 왕을 소나기에 진 러시아가 바로 우리나라의 이권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갔겠죠. 그게 바로 이 러시아가 이제 취했었던 이권 침탈인데요. 바로 이 북쪽에 압록강 유역의 산림 채굴권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니까 러시아가 가져가니까 미국과 영국 이런 이 열강들 서구 열강들도 나도 한 입만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산 금광 채굴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운산 금광 채굴권 뭐 이런 것들을 운산은 뭐 이렇게 광산 채굴권이라고 합시다. 자, 이 광산 채굴권 이런 것들을 가져갔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 가져가게 된 배경이 바로 이놈의 최애국 대우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최악의 조항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권을 침탈당했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바로 뭐냐면 이 철도 부설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 철도 부설권은 바로 뭐냐면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열강들이 다른 우리 반식민지나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에게 요구했었던 것들이에요. 중국에서도 이런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고 이 철도 부설에 관해서 우린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착취했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철도 부설권은 꽤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철도 부설권은 원래 누구누구에게 있었느냐라는 걸 살짝 볼 건데요. 원래는 이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이죠. 서울 경자, 그리고 인천할 때 인자잖아요. 경인선입니다. 자, 경인선은 누구에게 있었다? 미국에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의선은 바로 뭐예요? 서울과 의주죠. 바로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죠. 서울에서 의주. 이 경의선은 바로 프랑스, 그 다음에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이죠. 자, 여기는 일본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다 일본에게 수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일본이 다 인수해서 철도를 완공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건 다 어차피 일본으로 다 이렇게 수렴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철도를 수용하고요. 철도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의 농민의 토지를 싼 값으로 수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이게 땅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학교 뒤에 이 철도가 있죠. 자, 근데 거기도 완전히 논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요. 지금 철도 때문에 이쪽이 좀 이게 철도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뉜 거지. 이게 전체에 원래는 하나의 농경지였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철도를 만든답시고 이제 땅을 사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농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이제 수용을 한 게 아니라 거의 싼 값에, 헐값에 이제 수용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철도 주변에 이런 한국인들을요, 강제로 이 철도를 짓는 공사 현장에 동원하면서요, 엄청나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중국에서도요, 이 철도를 파괴하는 뭐 그런 움직임도 벌이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고요. 자, 여기 뭐 한국의 자원 침탈을 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저 위에 내가 아까 여기 지도로서 살짝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바로 뭐냐면 미국은 운상 금강채굴권, 그 다음에 러시아는 산림채굴권,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광산채굴권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가져갔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도 뭐 민중의 저항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 또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141페이지입니다. 자, 일본의 금융지배와 토지 수탈입니다. 자, 일본의 금융지배와 토지 수탈 여기도 다 했었던 부분이에요. 자, 우리 이제 시기가 여기는 언제냐 하면요. 1905년 을사늑약입니다. 우리의 외국권을 박탈당했죠. 자, 근데 외국권 박탈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제 강요했었던 조약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1차 한일 협약입니다. 자, 1차 한일 협약. 여기 밑에 있네요. 자, 1차 한일 협약인데요. 1차 한일 협약은 내가 무슨 정칙이라고 불렀었어요? 고문 정칙이라고 불렀었죠. 자, 고문이 파견됐어요. 무슨 고문?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이 파견됐었죠. 이 재정 고문은 누구 있었어요? 메가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교 고문은 스티븐스입니다. 내가 최근에 그냥 우연히 이렇게 봤었는데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요. 증기기관 차입니다. 개발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을사 이제 여기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차 한일 협약으로 파견됐었던 이놈의 메가타입니다. 메가타가 이런 이 금융제 지배를 하는 그런 초석을 다졌었고 실제로 금융 지배를 하는 그런 작업을 다 했었던 인물인데요. 자, 이게 보겠습니다. 자, 1차 한일 협약에 따라서 공이 파견됐는데 이놈의 메가타가 바로 뭘 하게 되느냐? 이 전환국이라는 것을 폐쇄하게 됩니다. 자, 이 전환국이 바로 뭘까요? 화폐를 찍어내고 유통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은행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자, 이거를 폐쇄하게 되고요. 그리고 뭘 하게 되냐면은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시중에서 쓰이고 있었던 돈,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었던 이 돈인 백동화를 자기네들이 이 만드는 일본 제1은행 이 조선 지점에서 만드는 일본 제1은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본 제1은행권과 이제 교체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일본 제1은행권이에요. 일본 제1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돈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새 화폐로 교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교환이 되게 웃기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것도 여기도 되게 웃기는 거죠. 바로 일본의 제1은행의 조선 지점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됐어요. 한마디로 한국은행 같은 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거고요. 여기에서 돈을 찍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웃기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미 식민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백동화의 가치가 2분의 1 이하 절하되거나 또는 교환이 거부되기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자, 백동화 100원으로 쓰여던 돈을 이제 이게 원래 화폐 가치가 1대1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1은행권과 백동화가요. 그러면 제1은행권 100원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백동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돈이죠. 자, 근데 이 돈이 막 깎이거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너 이거 깎였으니까 90원. 또 퀄리티가 별로네. 이거 많이 사갔구만 하면서 50원. 그리고 이거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아예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우리의 가치를 반절이 2분의 1 이하로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교환 자체가 거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화폐가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화폐가 증발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실상 거지가 되게 되니까 우리한테 이제 일본이 뭘 하게 되느냐? 우리는 사실 근데 우리 근대화를 거치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금이 이제 다 증발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일본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돈을 빌려준다라고 합니다. 차관이라는 것을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건데요. 차관을 이제 일본이 빌려주게 되면서 우리는 사실상 일본에게 이제 빚쟁이가 된 거죠. 자, 이렇게 국채를 떠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사실상 이제 외교권도 박탈당한 데다가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 이제 어찌 보면은 채무자가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바로 이제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이거라도 우리가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일부 그냥 일반 백성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대구의 서상돈이라는 인물인데요.
자, 이 대구의 서상돈이랑 김광재라는 인물이 이제 발의를 해서 이제 추진됐었던 이제 그 운동이 바로 뭐냐면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자, 이 나라 빚, 이런 일본이 우리에게 목줄을 지금 채운 이런 나라 빚을 우리가 국민들이 돈 조금 모아가지고 담배 필 돈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이제 갚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세요. 알겠죠? 뒤에 어차피 바로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밑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은 통감부를 통해 전국에 재무소와 재무감독부를 설치했다라는 건데요. 점점 통감 정책이죠. 1905년 을사득약 이후에 이러면서 우리의 재정 부분을 이제 장악했었다라는 거예요. 재무소, 재무감독국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우리 재정을 장악했었고요. 그 다음에 황실 재정 또한 이제 국유화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황실 재정이었었는데 이런 것들 역둔토와 그 다음에 홍산 전매권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것 또한 정부 재정으로 통합하고 결국엔 이 나중에 조선이란 나라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이놈의 정부 재정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일본인은 상권이 개항장 밖으로 확대했죠. 자,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이제 토지를 사들여요. 원래 이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토지를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나라에 이제 얘네들은 거의 뭐 무법의 끝이죠. 처벌이 일본 애들이었는데 뭔 상관이겠어요? 자, 이러면서요, 얘네들은 이제 이 대놓고 우리나라의 땅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자, 농장을 사들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팔아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사들인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는 이런 대규모의 농장을 경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뒤시기예요. 바로 뭐냐면 1910년대에 땅을 토지를 다시 조사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벌여요. 자, 이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벌여서 이거는 신고주의예요. 신고를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이 내가 이만큼 땅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이제 나라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자, 이거를 신고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신고를 안 하고 신고를 못 했었던 이런 사람들의 땅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나라 땅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나라 땅으로 편입시켰던 이런 엄청난 규모의 땅들이 있잖아요. 이런 땅들을 바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게 넘겨가지고요. 일본 애들에게 싼 값에 판매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게 바로 이런 시기였었는데요. 여기 우리 교과서는 조금 시기를 너무 좀 앞당겨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전공의 맥락 수준이 맥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했었던 거는 1912년쯤에 이 토지 조사 사업 이걸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게 좀 더 나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공업 진흥과 경제적 구국 운동에 힘쓰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디까지는 그래도 좀 나가야 되냐면은 여기 국채 보상 운동까지는 일단 나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 빡빡하더라도 쭉쭉쭉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있는데요.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이거 뭐냐면 아까 우리 개항하자마자는 이 객주나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부산에서 떼다가 어디로 갔다가 팔았어요. 서울이나 전주나 이런 데 와서 내륙 지역 가서 팔았었죠. 그래서 상당한 이익을 봤었는데 이모군란 이후에는 일본 애들이 내륙 지역까지 와서 장사를 해버리네요. 자, 이러니까 이렇게 이게 물건을 떼다 파는 이런 사람들은 망하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 똑같은 제품을 장사하는 이런 우리나라 상인들도 망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상권을 수호하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쭉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은 한 성에 상점을 두고 상권을 확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객주 이런 상권들 그 이전에 이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봤었던 이런 상인들이 이제 쇠퇴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한번 이런 일본의 침탈에 대응은 하긴 해야 되겠죠. 자, 대응하고자 상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뭐 잘 안 되긴 했지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여기도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경강상인 우리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살짝은 했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 조선 후기에 이 지방에 이제 엄청나게 크게 세력을 형성했었던 거상들이 등장하게 돼요. 부산의 동래, 내상, 그 다음에 의주의 만상, 그 다음에 개성의 송상, 그 다음에 여기 개경의 경강상인,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죠? 조선 후기쯤에. 자, 이 경강상인은 서울에서 있었던 상인인데요. 얘네들은 바로 뭐로서 이렇게 큰 상인으로 성장하게 됐었냐면 우리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서울로 뭐가 엄청나게 몰렸을까요? 쌀이에요. 자, 이 쇠고기입니다. 자, 이 쇠고기 엄청나게 몰렸었는데요. 이거를 주로 취급했었던 게 바로 이 경강상인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일본 애들이 이런 쇠고기에 대한 운반을 독점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 애들은 근대적인 증기선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독점해버리게 된 거예요. 훨씬 싸고 빠르겠죠. 자, 이런 것들을 독점하게 되니까 이 경강상인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뺏겼죠. 이거를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똑같이 증기선을 구입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개성상인 같은 경우는 전국에 체인점을 뒀었던 그런 개성상인이죠. 자, 이런 상인들은 또 이제 또 이런 유통업에 참여해서 뭐 이런 상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전 상인들도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뭐냐면 이 시전 상인들이 외국 애들이 들어와서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해버리니까요. 이 외국인들을 물러나게 해라 라고 하면서 대규모의 철시 이런 것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거는 파업 같은 거예요. 이 시장을 이제 철수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갑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시전 상인들이 이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대적 기업의 육성이 있습니다. 자, 이 근대적 기업은 바로 뭐냐면 근대적 기업이에요. 이 외국에 이제 우리도 뭔가 근대적인 기업을 일본도 만드는데 우리도 만들 수 있겠잖아요. 자, 특히나 일본의 산업화에 이 경제적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의 경제적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을 육성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상인층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전현직 관료들도 이런 운동에 참여하게 됐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가장 먼저 은행을 세웠겠죠. 자, 은행이라는 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은행, 돈을 모으죠. 자, 이 은행은 원래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그다음에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생기면은 이제 은행도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다음에 그 떨어지는 돈을 이런 예금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은행이 있어야 큰 사업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세 수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출 업무들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이런 해운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대응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은요, 결과적으로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는 결국엔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벌였었지만 우리는 이게 일본에 대응할 정도로 큰 세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재직회사, 방직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 또한 경쟁에서 밀려나가지고요. 결국에는 경쟁력이 없이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됐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자, 여기 뭐 상업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조선 후기에 도고의 연장이 있다라고 써 있는데요. 도고라는 건 바로 뭐냐면 독점적 도매 상인이에요. 특정 물품을 독점하는 그런 상인입니다. 우리 이 도고는 누구를 떠올리시면 좋냐면 허생원 있죠?
국어 시간에 배우죠. 이 허생원이라는 인물이 막 이렇게 특정 물품을 독점해가지고 가격 폭등시켜가지고 물건 팔잖아요. 자, 이런 것들인데 이 도고는 조선 후기에 뭐 공인이나 아니면 아까의 대규모의 뭐 송상이나 이런 애들도 도고로 성장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 이 특정 물품의 독점적인 영업권을 이제 주면서 얘네들에게 이제 후원을 해주고 대가로 뭐 이런 세금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 황실과의 기브앤테이크를 했었던 그런 것들이고요. 자, 이런 과정 중에 성장했었던 인물이 우리 독립협회에서 쫓아내라고 했었던 인물이 있었죠. 이용익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공령은요, 우리 여러 번 했던 내용이에요. 자,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바로 뭐냐면 1883년 조일 통상장정으로 바로 이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금지하는 그런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건 실패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저지당하게 되냐면, 자, 여기 밑에 예가 하나 써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예시입니다. 바로 이 방공령은요, 이 실시하기 한 달 전에 일본에게 알려야 돼요. 자, 근데 나는 분명 한 달 전에 이제 알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딱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일본 애들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나 못 들었는데 아직 한 달 안 됐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겨요. 그러면서 오히려 배상금까지도 뭐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공령을 내려봤자 의미가 없게 되니까 이게 횟수를 또 줄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출도 많아지면서 쌀값도 오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국채보상운동인데요. 아까 앞마 페이지에서 내가 잠깐 설명했었어요. 이 국채보상운동의 배경은 바로 일본의 화폐정리사업이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바로 이 화폐정리사업입니다.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재정적으로 일본에게 예속이 돼요. 일본의 목줄을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빚쟁이가 돼버렸죠. 차관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되면서 우리가 빚을 갖게 되니까요. 이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근데 이 빚이 얼마 정도나 되냐? 약 1,3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1년의 예산과 비슷한 규모예요. 우리 지금 현재로 따지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지금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한테. 그렇게 되니까 매우 크겠죠. 자, 이거를 이제 이 경제적인 예속까지 되면은 우리가 정말 일본에게 완전히 갑질을 당하게 되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빚을 갚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김광재와 서상돈 이런 인물인데요. 서상돈을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 어디에서 이제 발의가 되냐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이 서상돈이 이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나라 빚을 갚자라는 거예요. 뭐 담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생활비 이런 것들을 절약해가지고 나라 빚을 갚자. 라는 그런 운동이었었습니다. 자, 이것은 대구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뭐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대구에서만 있다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자,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된 배경이 됐었던 바로 매체가 바로 뭐냐면 대한매일신보예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해요. 대한매일신보가 바로 이제 주도해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이 대한매일신보가 하니까 다른 언론들도 같이 가담을 했겠죠. 그러면서 전국적인 운동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채보상기성회 이런 것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전국적인 이런 빚을 갚자라는 이제 움직임들이 보여졌었게 됐는데요. 자, 이거는요.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요. 바로 뭐냐면 일본은요 정말 단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건 치밀한 작업이었어요.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경제적 빚쟁이로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한 빚쟁이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었는데요. 이 작업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놔둘 수 없겠죠. 그래서요 일제가 바로 뭘 하게 되냐면은 이 전국적인 운동을 알렸었던 이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의 공동사주였었던 양기탁이라는 인물을 바로 이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이 성금을 횡령했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제 구속시켜버리면서요. 이 운동이 좌절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이 양기탁이라는 인물은 매우 중요해요. 자, 이 대한매일신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앞에서 뭐 배웠었어요?
바로 신민회의 이제 핵심 세력이었었죠. 신민회를 조직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양기탁은 우리가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국채보상운동은요, 나중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기금으로도 전달되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3년이에요. 1920년대니까요. 그때로 또 이어지게 됐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대구에요. 대구에서 서상돈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